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오늘 보니까 여야 공방이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저 회동을 계기로 전당대회 시계가 더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취임했으니까 딱 100일이 됐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시간이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재명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 줄 평가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괴롭다. 괴롭다. 그러니까 괴롭다. 예. 그러니까 수사를 계속 또 사실상 받는 상황이 전개됐고, 네. 그리고 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이 됐지만 예. 당 대표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 사실상 방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물어봐도 네. 괴롭다 이런 반응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은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민생과 민주라는 두 트랙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100일 동안 아마도 가장 많이 들었었던 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란 말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탄이란 말도 참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민생을 강조했지만 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다. 100일 동안. 그리고 더 나가서 미래는 없고 과거와의 싸움만 있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쉬운 100일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의 미래가 뭘까?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일까에 대한 것들이 잘 드러나지 못했던 100일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면서 이 민생을 계속 강조했는데 잠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취임 100일 이후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소환 통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됐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역시 나름대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을 위한 현안 법안 처리에 애를 쓰긴 했는데 고비 때마다 검찰 소환 조사 통보라든지 또 측근 구속이라든지 또 본인의 계좌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자들이 오늘 100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장이 더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자회견 관련된 질문이 이 당대표로서의 100일 동안의 이 성과나 물론 이제 성과를 어떤 것을 설정해야 될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법 관련된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또 그 이외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질문이 대부분일 것이거든요. 기자회견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다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고 그렇다면 향후에 있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사가 진행되고 그 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했을 것이다. 그 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앞으로 단호한 결사항전은 지도부 회의만으로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오늘 최고위원 회의 주재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야당 파괴만 몰두를 하고 있다. 정치 실종, 대화 타협이 없다. 정부 여당은 이제 국민 여당 역사,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제 공세를 폈거든요. 이와 관련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국민 소통의 수단 중에 하나가 실은 기자회견이에요. 그래서 보통 설득의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참 의외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게 좋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을까? 그러니까 다시 보통 야당 대표, 여당 대표 기자회견을 하면은 전국에 생중계를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정면 돌파하는 리더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안 했다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의혹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런 나름대로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 100일 동안에 한 거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받았을 때 박수 받고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하다못해 민생 법안이라는 게 뭐 지금 노란봉투법 얘기했지만 그게 민생 법안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념지향적인 법안에 대한 것들은 많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야 이거는 이재명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전폭적 지지를 받는 법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본인이 봤을 때는 좀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면 기자간에 질문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답변이 나중에 거짓 해명이 됐을 때 오는 후폭풍은 덜 클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회견을 하지 않고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거로 대체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going to the public, 대중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한계를 보여줬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야 공방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안보사령탑 서훈 국가정보원장 구속 수감 관련해서도 지금 정치보복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훈 전 원장의 구속, 네. 이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거 과거 정부에 대한 탄압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실제로 서해피살 공무원이나 또는 북송 어민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정치적으로 중도에 있는 응답자들은 이게 조금 정치 보복 성격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응답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검찰 수사를 정조준하고 겨냥해서 감사원의 중간 발표 이후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지지층들에게 응답하는 그 국정 운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결집 후 확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나중에, 중도층은 지금 아니야. 지금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투표했던 지지층을 결집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이 정권 교체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전도 있고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수사를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된 건도 있을 테고 다 해라. 다 하라고 하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투표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서훈 전 장관에 대한 구속도 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실형 구형이 있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또 5년 실형 구형이 있었고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도 지금 재수사가 예고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적어도 지지층들은 대선에서 투표했던 지지층들은 수사해라 이 요구에 응답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정부가 결국은 정치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누차 강조를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의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 말을 아주 굉장한 프레임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는 정치 보복인가요? 그 프레임대로 하면 정치 보복이에요. 야당 탄압이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잖아요. 저 이 문제는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이 그 이유를 밝혔잖아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범죄 중대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증거인멸의 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촉구 심사로 석방된 상태니까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나름대로
범죄 혐의가 짙다라는 것을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부분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최종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 면에서 묻고 싶어요. 그럼 왜 그걸 인제 얘기하죠?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모든 것은 이러이러한 정황을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라고 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 서해 피살 사건이 얼마나 됐어요? 2년 이상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는 뭐 승인을 내가 했다라든지 또 소훈 국정실장을 안보실장에 관해서 큰 자산이다. 그 자산이 많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되물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정치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은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치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생각이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어요. 지금 서훈 실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죄가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건 사법부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오히려 사법부 판단을 통해서 그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법부 판단도 일어나기 전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런 법치에 대한 제가 기본적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와 무엇이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역사상 최대 정치보복을 장했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 당시 때 적폐 수사를 통해서 200명 이상이 구속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아군 적군을 나누어서 이렇게 분석하고 저는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수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겁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또 법원에서 선고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통치 행위거든요. 이제 통치 행위에서 이런저런 이 보좌 진들의 또는 보좌 기관들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했던 당시의 결정인데 그것이 지금 와서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이제 검찰에서 또 그리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통치행위 내에 불법이 될 수 있는 사실들이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는지 여부가 가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각자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오랜만에 입장을 냈어요. 서훈 구속은 옳지 않다. 국가 대내외 역량 훼손은 오판이다.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 미국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저는 선언이라고 봐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친문은 그대로 결집을 합니다. 한번 국회의원들도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현재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윤건영 의원, 고민정 의원, 진성준 의원 그리고 이 김우겸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 것 같으면 결집합니다. 저는 그 차원에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침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저는 의도적인 메시지라고 좀 봐요. 곧 본인이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자신의 세력을 정치 세력화시킬 때에 이렇게 좋은 나름대로 친문 세력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같이 했던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들이 훨씬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메시지가 나온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통 큰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는 좀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었던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법적 판단을 좀 지켜보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동시에 친문의 결집도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국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이 위상과도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굳건하다면 이낙연 전 총리가 끼어들 틈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은 심지어는 박영선 전 의원까지도 네.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네, 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NY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결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추세다. 그런 추세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구속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예.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건 뭐냐면 예. 서훈 전 장관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 안보실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결백하다 이런 주장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구속까지 돼야 되는 거냐 인신 구속까지 그건 다른 차원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검찰의 수사 전개되는 이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전폭적이고 전방위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 수사에 대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힘을 내고 있다 이런 차원이겠지만 굳이 구속이 아니라도 물론 이제 증거인멸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 서훈 전 안보실장이 이 검찰의 눈을 속이면서 더 인멸할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면 굳이 적어도 전 안보실장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혐의가 드러나서 죄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실형 선고를 받으면 구속이 되겠죠. 그런데 구속을 해버리는 순간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인물도 다 구속,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도 다 구속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저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을 하나요? 구속영장을 쳤고 법원이 판단한 법원이 거죠? 판단하는 거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예. 사법부가 법원의 판결을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마치 검찰이 구속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오랫동안 결국 판사가 판단해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줘야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깥에서 보는 비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거는 고유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예. 검찰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영장 청구한 부분 결정을 말씀하시는 하는 거군요. 거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려 합니다.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당권 주자들을 두고서 성에 차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주 원내대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 당사자들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분,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분, 이런 조건을 갖추거나 가까운 분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론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원내대표가 아주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예. 지금 당대표로 나온 사람들 성에 차지 않는다. 당원에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한동훈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한동훈은 이번에 대표를 나오지 않고 내년 총선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랬는데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닌가. 한동훈을 윤심에 두고 있지 않느냐. 네, 또 한동훈 장관 이야기 또 나왔고 또 윤심 얘기가 나왔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이 발언이 지난 3일에 있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또 관저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왔다는 그런 또 관련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의 3일 발언은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한 발언. 그러니까 윤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야 될 위치에 네, 있는 네. 사람입니다. 국회 사정이 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추론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론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저는 그 부분은 좀 성급한 거라고 좀 보고요. 예.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은 결국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호영 의원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하더라도 특정인을 지지하게 되면 되는데 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비약이다. 예. 저는 전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예. 방송에 나와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저렇게 아주 아무 뜻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 여하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심이 작동하고 싶긴 하겠죠. 그러나 네. 결국 뭐냐면 어떤 인물을 국민과 당원이 지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지금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해보면 특정인이 배제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실수를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지난 3일 토론회 내용을 보니까 네. 황교안,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 의원 이렇게 당권자들을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또 MZ세대의 호소력 있는 주자 그럼 누구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65명의 친윤 의원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달라진 지형 자체가 또 하나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에 더 무게를 실게끔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네. 2, 3개월 전하고 지금 아주 최근에 한국갤럽 조사 오늘 이제 우리가 그래프는 안 보여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수치는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 이 장내 지도자와 관련된 차기 사실상 대통령감이죠. 한동훈 장관이 범보수 진영 내에서 원톱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이 있지만 원톱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층에서 가장 높습니다. 못 따라와요. 네. 다른 후보들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그동안에는 그냥 희미할 정도로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한동훈 대표 차출론이 네. 이제는 점점 과시화되고 뚜렷해지는 것 아니냐. 내년 2월, 3월이면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9개월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못 이기면 큰일 나는 거죠. 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김기현, 나경원, 또 권영세, 윤상현, 안철수 의원으로 이 총선 승리가 가능할까?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군가? 범보수 진영 내에서 적어도 중도층은 나중치고 그러면 네. 한동훈 장관이다. 그 이야기는 한동훈 총선론 이전에 조기 대표 차출론이 가시화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지난달 30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기 전에 김기현 의원을 또 만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3시간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라면서요? 예. 뭐 개인적인 관계야 굉장히 좋은 관계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나 정치 현실은 냉정하잖아요.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아마 장시간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예. 김기현 뭐 지금 전 원내대표는 여러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도라는 건 하루아침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한동훈 예. 장관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보라면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탑3예요. 인지도 면에서. 예.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지역적 기반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윤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당대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를 질까? 난 저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뭐 수많은 친분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네.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판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김기현 지지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과장된 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2월, 3월 전당대회 시기에는 조금씩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5%포인트 올랐다고 하는데요.
40%대에 근접한 게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 리얼미터 측의 분석을 들어보면 화물연대의 원칙적인 대응, 또 도어 스태핑 중단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소멸됐다. 또 민주당의 김의겸 장경태 의원의 의혹 제기 논란이 아마 지지율 소폭 상승을 견인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했어요. 자, 네.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네,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일단 보수 지지층,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유권자층이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해야 될 텐데 대구, 경북 그리고 일부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추가적으로 네. 그리고 60대와 70대가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주부층에서도 지지층이 결집돼야 되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렇다면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예.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효과가 완전히 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예. 철도 노조는 아예 파업조차 하지 못했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을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법한 이 도어 스태핑 이 부분을 하지 않은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투표한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그 연장선상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가능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자세히 들여다보셨나요? 도표를 한번 잠깐 예. 보여주실래요? 지지율 그래프 한 번만 더 예, 보여주세요. 그두 가지 큰 함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11월 3주서부터 예. 아주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프를 11월 한번 셋째 주. 보시면요. 예. 그러니까 11월 3주째 33.4%였던 것이 지금 38.9%, 약 5% 정도 포인트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3주 동안 11월 3주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가 올라갔냐라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다음을 보여주는 지금도 대처를 하는데 굉장히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 화물연대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예. 저 그래프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 본인이 강경한 대응을 통해 가지고 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5%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경 대응 정책이 그렇게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여야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까지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영준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